자, 우선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이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월포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월포드의 부동산 개발 과정을 배우셨어요. 7단계. 자, 그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와 네 번째 타당성 분석 단계, 그리고 7번째 마케팅 단계가 시험에 지문으로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올해 시험에 또 지문에서 또 중요한 게 위험입니다. 위험. 자, 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또 위험을 보죠. 자, 여러분 교재에 이 개발에 따른 위험을 또 크게 뭘로 본다?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이 개발에 따른 위험인데, 이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이든 투자든 미래의 불확실성의 투자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위험이라는 요소가 우리는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 발생하는 위험이죠. 대표적인 게 어떤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규제로 인해서 개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규제가 공법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적 위험 측면에서 우리 법률적은 이 공법적 측면과 이 사법적 측면, 크게 우리 둘로 나눠 봅니다. 예? 둘로 나눠 보는데, 이 공법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미 정책에서 배우셨던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개발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하면 뭐죠? 지역 지구제. 예?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지역 지구제가 변경, 용도 지역이 변경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공법적 측면이고, 이 사법적 측면에서 개발을 하려면 이 소유권 관계가 명확해야 돼. 이 소유권이 불안전하면은 또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죠. 이 소유권 관계도 있지만 요즘에 또 상당히 또 개발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개발되는 지역에 이 주민들의 개발에 민원이 있어요, 요즘. 예, 민원. 요즘 뭐 우리 신도시 개발할 때도 민원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민원들이 요즘에, 옛날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 요즘 민원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질문이 밑에서 세 번째가 나옵니다. 17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가 이 시험 문제에 한 4번 정도 출제된 질문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우리 저번에 배울 때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 공적 구속력이 있는 지역 지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이용 계획, 이 토지 이용 계획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그래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 지문을 출제를 제일 많이 한다. 자,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우리 와서 177페이지에 시장 위험이 나오는데, 위에서 한 5번째 보시면 개념이 나오죠. 말 그대로 시장 위험은 시장의 이 수요와 이 공급의 불확실성이죠.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 위험이라고 하죠. 자, 이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는 시장의 업무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뭐가 떨어지죠? 수익률이 하락하죠. 뭐 이런 것이라든지, 또 우리 대출 금리의 변화로 인해서 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죠. 이런 위험은 전부 무슨 위험?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 자, 이 시장 위험에 우리 예도 우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선 시장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시장 위험에서는 우리가 또 그림이 하나 나오죠. 자,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완공률 100%, 여러분 완공률 100%로 갈 때 우리는 매수자 입장에서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변하느냐 봅니다.
자, 초기 그림 보세요. 초기에 보면은 부동산 어떻게 돼? 매수자 입장에서 위험은 높죠. 초기 완공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위험은 높아요. 그럼 높은 위험으로 할인한 부동산의 가치는 낮아요. 초기에. 0 옆에가 초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기로 갑니다. 완공률 100%, 완공률 100%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개발 사업이 완공되니까 이 개발 사업에 따르는 매수자 위험은 어떻게 돼? 낮고 반대로 부동산 가치는 높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초기에 사야 돼요? 완공된 이후에 사야 돼요? 초기에 사는 게 좋죠. 위치가 좋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3년 전에, 3년 전, 4년쯤 됐나? 4년쯤 전에, 예? 저희들이 어디냐면, 구룡 그쪽에 일이 있어서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오면서 한번 경기도에 우리 아시는 분이 있거든요, 옆에. 그래서 청실 홍실 아파트 거기 볼 일이 있어서 상가 건물 있어요. 청실 홍실 아파트. 경기도 옆에. 근데 거기 볼 일이 있어서 상가 일이 있어서 그 상가 건물 반을 경매로 계속 사들이신 분이 있어. 돈 벌 때마다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한 30년 됐죠. 계속 있을 때만 샀는데, 그분이 무슨 오픈한다고 한번 가봤는데, 그때 당시 청담동의 평당 가격이 4,500, 4,000 이 사이인데 지금 얼마냐 하니까 지금 평당 6,500에서 7,500이에요. 4년 사이에 많이 올랐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완공된 건물은 더 가치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가치는 변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사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걸 분석할 때는 흡수율 분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 또 시험 지문의 개념, 이 개념이 또 우리가 25회 시험에 흡수율 분석의 개념이 또 출제를 했어요. 개념이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개념은. 그래서 과거 일정 기간 동안에, 보통 1년이거든요.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고 있느냐, 소비되고 있느냐, 이 비율을 분석하는 것을 흡수율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또 흡수율 분석에 또 뭐가 나오죠?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이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 시험 문제에 또 우리가 2번 또 출제를 했어요. 19회와 23회 시험에 목적이 또 나왔어요. 목적을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앞으로 미래의 흡수율이 어떻게 될 거냐,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을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지문 우리가 계속 우리 2번 또 출제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흡수율이죠.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고 있느냐, 소비되고 있느냐, 이 흡수율이 높다. 그럼 소비되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00% 완전히 분양, 임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흡수 시간인데, 흡수 시간은 짧을수록 뭐가? 시장의 위험 부담은 뭐한다? 낮다. 이 법률적 위험이 아닙니다. 흡수율 분석은 시장 위험에서 지금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 우리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나오니까 좀 주의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비용 위험이 있죠. 비용상의 위험인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요, 공사기관과 더불어서 이 건축비나 각종 인건비가 오르게 돼 있어요. 또 개발기간이 또 길어질수록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아진대. 이런 것을 무슨 유형? 비용 유형. 그래서 개발기간,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비용상의 위험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중동에 많이 나가서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그 현지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 적용 이제 임금 체계 이런 걸 받는데 우리나라 요즘 주 50시간 52시간이잖아요. 지금 이제 근데 그게 중동 건설업체도 그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프랑스나 미국의 이제 유명한 건설 회사들은 한 8, 9년 걸릴 사업을 우리는 3년에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요, 24시간에서 3교대로 건설하는데 외국은 8시간만 일하거든요. 우린 3교대로 해서 3년 안에 끝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는데 이게 요즘 어려워졌어요. 52시간 요게 걸려서요. 지금 중동의 건설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는 경향이 앞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외 공사는 또 특이한 경우가 많거든요. 중동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가서 공사는 잘 하는데 예? 비용이 더 증가하면은 이제 낙찰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위험 쪽에서 좀 출제되지 않을까 또 지문이 좀 주의해 두시고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여러분 우리 월포드 견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개가 있죠. 우리 지금 이 개발의 위험 저번 주에 배운 것은 우리 개발 과정을 배웠고 오늘 개발 위험 배우셨고 또 하나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에 또 뭐가 있죠? 타당성 분석.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이제 또 나오죠. 자, 타당성 분석을 보면은 여러분 교재 부동산 분석의 유형과 계층 체계가 181쪽에 나오는데 자, 먼저 분석 대상 지역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요 지역. 이 지역 전체, 분석 대상 지역 전체를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할 때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인구 중요합니다. 항상 인구 중요하고 또 그 지역의 이 소득과 관련해서 고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소득 수준 평균 1인당 평균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총량 지표라고 하는데 지역 내 이런 총량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분석 대상 지역 요 지역이거든요. 그럼 요 지역에 광명하면 이 광명 지역의 부동산 전체를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죠? 모든 부동산입니다. 모든. 자, 분석 대상 지역에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이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해요.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넓은 의미, 지역 전체니까 이 넓은 의미, 거시라고 하죠. 거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지역 전체를 분석하면 이 지역 내 이제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특정 부동산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좁혀가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 뭐를 우리는 지역 경제 분석. 이 우선 지역 경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이 지역 경제 분석을 이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무슨 분석? 이 시장 분석이야, 시장. 그래서 이 지역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시장 분석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경제 분석은 모든 부동산이지만은 시장 분석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 그러니까 특정 유형, 예를 들면 상업용 이런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차이가 있죠. 이 지역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그 지역의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을 하는 거야. 수요와 공급을 분석을 해서 전반적인 가격 수준 또 가격 수준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동태적인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을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 우리가 시장 이 그 상업용 하면 아까 상업용 시장일 텐데 그럼 이 분석 시장 단위는 당연히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상권, 배우지죠? 이 상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권의 범위, 어느 정도 범위냐?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이 개발된 부동산이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대체 가능하느냐? 또 경쟁 부동산이 있느냐? 이 경쟁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시장 분석입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지역 내 여러분 인구, 연령별이라든지 또 소득 수준, 인구, 경제학적인 이러한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전체 시장을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어야 돼. 이걸 뭐죠? 시장 세분화가 나타나고 또 공급되고 있는 제품 특성에 따라 어떻게 돼요? 시장을 뭐한다? 차별화해야 돼요. 자, 공급되는 상품이 다른 상품과 어떻게 구별되느냐? 시장 차별화가 나타나는 게 어디서? 시장 분석에서. 시장 분석에서. 자, 시장 분석을 하고 나서 세 번째는 시장성 분석. 그런데 주의할 거는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동일한 용어가 아니다. 여기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요걸 출제하면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성 이걸 좀 많이 출제해요. 요것보다는 요걸 많이 출제해요. 시험 지문에는 시장성. 우리 저번 주 맨 마지막 시간에 시장성은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항상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요. 거기 두 번째 나와요. 우리는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및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시장성 분석. 그 지문을 4번 출제했습니다. 체크해 두셔야겠죠. 이 두 번째. 자, 그 첫 번째는 주어진 입지에서 우리는 개발 형태에 따르는 수요자의 선호가 달라지겠죠. 또 경쟁 환경이 또 있어요. 이걸 분석해서 개발 사업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흡수되느냐, 흡수율, 또 분양 실적을 극대화하는 최유효, 토지의 최유효 이용의 작업을 분석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잘 봐둬야 되는데 시장성 분석이 좀 중요하고 이 시장성 분석이 지나면은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 무슨 분석? 타당성 분석이 나와요. 이때 개발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있느냐 분석하는데 이것을 뭐를 기준? 우리는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요. 자, 타당성 분석을 하면은 그 다음에 몇 번째? 4번째 뭐다? 투자 분석이 나타나요. 투자 분석.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투자 분석이 나타나는데 요 순서 묻는 것도 한번 17회 출제를 했었는데 그때도 요 2개가 왔다 갔다 해서 틀리는 거예요. 요 2개가.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이 3가지를 묶어서 여러분 교재 181페이지 그 지역경제 분석 중간 위로 봅니다. 위로. 그 보면 요 3가지를 묶어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을 무슨 분석?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 또 요 2가지를 묶어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의 시장, 이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는 거고 경제성 분석은 개발업자의 결정, 의사결정,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한다? 우리는 시장 분석부터 먼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선행 분석이라고 해요. 선행 분석. 자, 시장 분석을 먼저 하죠. 그래서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활용하여 그 다음에 무슨 분석?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경제성 분석은 뒤에 나오는 무슨 분석? 후행 분석.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분석한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먼저 시장 분석부터 먼저 행하고 나서 뭐가 이루어진다?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자, 이때 관련해서 이 내용을 우선 여러분이 확인을 좀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인데, 자, 여러분 교재 170 거기 관련해서 180 페이지에 거기에 밑에 예제 문제 바로 위에 보시면 되겠죠. 거기 6번인가? 거기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에서부터 시작되고 다음에는 경제성 분석을 실시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또 문제 바로 위에는 색깔이 있는데, 자, 이 시장 분석은 어떤 개발 사업, 자, 시장 분석은 어떤 개발 사업이 이 시장에서의 뭐죠? 채택할 수 있느냐, 채택 가능성 여부,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시장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은 어떤 개발 사업의 뭐를 수익성 여부, 어떤 개발 사업의 이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우리가 경제성 분석인데, 이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 채택,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 기각.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업자의 최종적인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돼요? 경제성 분석이다. 최종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제성 분석. 자, 관련해서 시험 문제를 보면요, 우리 개발 과정 저번 주 배우셨던 개발 위험, 타당성 분석 이런 것을 묶어서 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합니다. 특히 박스를 이용해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 교재를 우리가 한번 읽어 보시면서 판단하시고, 중요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위험입니다. 자, 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월포드의 견해고, 세 번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을 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죠. 자, 네 번째,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이 되어 사업이 지연됐다면 이는 시장 미출, 시장 위험이 아니죠. 시장 위험이 아니라 여러분, 군사 거기 시설 보호 구역은 뭐다? 우리 지역 지구적 분석 잘못한 거지. 지역 지구적 분석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뭐와 관련이 있다? 법률적 위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4번 정답. 공사 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또 시장 침체에 따르는 공실의 장기화, 이것은 시장 위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4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가 상권인데, 이 상권을 분석함으로써 여러분 대상 점포의 입지 타당성, 입지 잘했나 못했나 타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맞는 지문. 2번 흡수율 분석과 같은 시장성 분석 기법. 여러분, 이 시장성 분석에서 하는 게 뭐다? 예, 흡수율 분석이에요. 여기에 흡수율. 예, 흡수율 분석 기법을 동원하면 법률 위험이 아니라 무슨요? 여기 시장 위험이잖아요. 예, 법률 위험이 아니라 시장 위험. 시장 위험. 2번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3번 시장 분석에는 도시, 여러분 도시, 지역 전체를 분석해서 좁게 들어가요. 그럼 그 도시 내 지역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눈 근린 분석,
그 다음에 부지 자체를 분석하는 부지 분석은 시장 분석에 속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 요거 세 개 외에도 또 뭐 있어요? 수요 분석, 공급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 보면 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79페이지에 거기에 시장 분석을 구성하는 요소, 거기에 5가지가 그게 나온 겁니다. 표에 보면. 맨 왼쪽에 보면. 자, 4번 지문 볼까요? 타당성 분석의 결과에 따라 우리는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떻게 돼? 최종적. 여러분,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에 따라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 투자 분석에서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우리가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5번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지역의 특정 형태의 부동산이 아닌 뭐죠? 모든의 동거래,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 개념이 나왔습니다. 모든 부동산이라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나왔을 때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옳은 거 몇 개, 이게 더 어렵지. 자, 기억은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죠. 자,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기억입니다. 부동산, 이 개발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 개발업.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한번 요거 출제했거든요.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28회 시험에 나왔거든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2년 전에 출제해서 부동산 개발업은 말 그대로 뭐죠?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을 말하죠. 요걸 우리는 출제를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문제는 이번은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제2조 용어에서 나오는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기억. 그 기억이 여기서 나오는 개념. 시험에 기억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요거 올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해야 돼요. 기억.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뒤에가 중요해요.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한다? 제외한다 얘기인데 밑줄 긋죠?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하는 걸로 문제를 만들어버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어디 틀린지를 몰라.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이거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니은 개발권 양도제 우리 정책이론에서 배운 개념이죠. 자,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까지는 개념 맞는데 뒤에 뭐죠? 현재 널리 시행, 그렇죠? 여기 틀렸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하니까 틀렸죠? 부동산 시장의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이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고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 지역, 지구적 같은 공법적 측면 또 소유권 관계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에 따라 요구하는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지문. 기역, 니을, 미음이 맞습니다. 2번 정답. 자, 4번. 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에 조합의 사업성의 부정적, 이러면 작년 시험에는요, 긍정적으로 출제했어요. 예?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 보기 7개 중에 하나 잘못 생각하면 이거 틀려버려요. 몇 개 이런 게. 이런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축비가 상승합니다. 건축비가 상승하면은 비용성 면에서 상승하기 때문에 조합의 수익성을 악화시켜요. 부정적 영향입니다. 자, 일반 분양분에 있어서 분양가. 자, 일반 분양분에 우리가 분양가 뭐다? 뭐 빠진 것 같은데? 네? 일반 분양분에 그 편집하시면 뭐 빠진 것 같아. 상승. 자, 상승. 자, 상승. 글자 더 넣어주고. 자,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하면요, 어떻게 돼요? 조합하고 관계없죠? 조합의 수익성이 뭐한다? 높아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조합은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조합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 자, 조합원 부담금 인상되면은 어떻게 돼요?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요 부정적 영향. 용적률의 할증. 여러분, 용적률의 할증돼서 건물이 높아지면은 일반 분양분의 분양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면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들어요. 수익성 개선돼요.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인 영향. 이주비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죠. 수익성이 개선돼서 이것은 긍정적 영향.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어떻게 돼요? 비용상의 위험 커지죠. 그리고 도로 등의 기부 체납이 증가하면 조합원 부담금이 또 인상이 돼요. 그러면은 수익성이 악화되죠.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몇 개? 네 개. 긍정적 영향 몇 개? 세 개.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둬야 돼요. 작년 시험에 부정적, 긍정적 요걸 이해하는지 여부를 출제했습니다. 자, 5번은 좀 이따 설명하고 4번까지 우선 잘 확인해 보시고 182페이지에 자, 부동산 개발의 유형은 크게 신개발과 재개발로 나눌 수 있어요. 신개발하면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 이런 것이 신개발이고요. 재개발 우리 또 여기 많이 들죠. 뭐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 이제 많이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의 정비사업 제2조에 보면은 옛날에는 6개였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3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3개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공법에서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개론에서는 토지의 뭐죠? 취득 방식. 자, 여러분 토지의 이 취득 방식에 따르는 우리가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토지 취득 방식. 자, 그러면은 거기에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죠.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자력 스스로 개발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인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 개발 방식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권리 불변입니다. 자, 두 번째 환지가 원래 좀 중요해요. 환지. 올해 시험은 환지 방식이 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효율성이 낮은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택지화되기 전에 효율성이 낮은 토지의 뭐다? 위치, 면적, 우리가 등급, 그리고 지목, 이용도,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에
환지 평가를 해야 돼. 평가해서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때는 원래의 면적보다 적게 가죠. 가치가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권리는 축소되고 재분배 동그라미. 시험에는요, 요거 매각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재분배,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재분배. 자, 시험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매각하고 재분배하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잘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는 뭐 한다? 매각을 하는 거죠. 채비지는 매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 방식이 있죠. 자, 매수 방식.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매수하는 것은 결국 무슨 거죠? 강제 수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은 강제로 수용해서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완전히 없어져. 그래서 권리 소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적 권리의 침해 정도가 가장 큰 개발 방식은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혼용이라고도 해요. 혼용. 자, 여러분 공법에서는 혼용으로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그래서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환지 방식과 뭐를 매수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좀 신경 쓰시면서 특히 뭐가 된다? 환지 방식 원래 좀 주의 좀 많이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공영개발이 나오죠. 자, 185페이지에 이 개발 주체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 방식을 보면은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방식으로 크게 나눠보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미 공영개발은 정책에서 배웠습니다. 정책에서 뭐죠?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이죠.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뭐죠? 직접 개입을 합니다. 직접 개입을 해서 우리는 개발을 어떻게 돼? 직접 수행을 하죠. 직접 개입의 수단이 공영개발.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장단점 중에서 여러분 이미 배우셨는데, 정책에서 단점 중에 시험에 2번 출제된 게 있죠. 뭐죠? 우리는 개발사업 시행자인 수용자와 그리고 토지 소유자인 피수용자 사이에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 보상액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크죠, 뭐.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하는 지문입니다. 공영개발. 근데 시험에는 공영개발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지, 뭐 민간개발. 그래서 여러분이 민간개발 방식, 또 민간개발을 위해서 자금 조달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에서 출제를 올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7회와 29회는요, 똑같은 형태로 출제를 좀 했습니다. 자, 민간개발 방식을 보시면은 우선은 자체개발 방식이 있어요. 자, 자체개발 방식을 보시면요.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거나 소규모 우리 토지를 개발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토지 소유자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자기가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누가 조달?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개발 사업 시행의 주체도 누구? 토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 수행의 속도도 본인이 직접 하니까 빨라요. 의사결정 본인이 하는 거니까. 예? 빠릅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이 있죠. 개발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전부 귀속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또 단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개발 사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어진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직접 개발을 하는데 문제는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개발 사업의 위험도가 큰 사업인 경우에는 자체 개발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해요. 그럼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위험이 뭔가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주 공동사업에 있어서 뭐가 나오냐? 공사비를 우리는 건축 면적의 일부인 뭘로? 대물로 변제하겠다. 대물. 예?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을 말하죠. 자, 이것을 우리는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냐? 등가 교환 방식. 그럼 시험 문제는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으로 출제를 하기보다는 우리 뭘로 출제한다?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출제를 해요.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용어가 여러분이 우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용어입니다. 등가 교환 방식. 자, 그러면은 이 등가 교환 방식인데 이 토지 소유자는 뭐를 가지고 있죠?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돈이 없어요. 이 공사비 건축 자금이거든요. 이 공사비 건축 자금을 누구로부터? 개발업자로부터 우리는 투입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는 누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요. 공사비만 개발업자로부터 조달해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 건물, 준공된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진 요것을 준공된 토지 위에 지어진 이 건물을 뭐에 따라서 우리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토지 뭐가 있다? 가격이 있고 개발업자는 뭐를 제공했죠? 개발에 따르는 공사비 뭐죠? 건축 자금 공사비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토지 가격과 건축 자금 이 비율에 기초해서 토지 건물의 지분을 그 기여도에 따라 뭐에 따라서 토지 건물에 있어서의 뭐를 지분 이 토지 건물의 지분을 기여도에 따라 어떻게 돼요? 나누어 갖는 방식이에요. 지분에 따라 지분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기 때문에 우리는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져요. 그러면은 나누어 갔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 어떻게 돼? 이익도 토지 소유자와 누구? 개발업자에게 그 지분에 따라 상호 뭐 한다? 배분이 되겠죠. 자, 이게 뭐가 돼? 우리는 등가 교환 방식인데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다?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 사업 시행도 누구?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사업 시행 주체도 토지 소유자예요. 공사비만 개발업자가 조달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그 내이고 또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 밑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죠. 자, 여러분이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선 분양하잖아요.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사비를 뭐다? 건축물 선 분양하면 뭐가 들어와요? 분양 대금이 들어오죠. 그럼 이 분양 대금의 일부를 뭘로 지급하겠다? 공사비로 지급을 하겠다. 그게 두 번째 나오는 뭐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게 투자자 모집형. 자, 투자자 모집형은요, 조합 아파트 개발 등에 사용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하죠. 부동산 신디케이트. 우리 금융에서 배우는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인데, 자, 문제는 우리가 자금은 누가 투자자, 조합 아파트에 있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니까 자금 조달 주체는 누구다? 투자자다. 그리고 토지 소유 주체와 사업 시행 주체는 누구냐면 사업 시행자야. 사업 시행자. 그래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는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일정 지분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은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당의 형식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뭐죠? 투자자 모집형. 요거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조합 아파트 개발 잘못하면은 뭐가 돼? 여기에 돈은 투자해 놓고 탈퇴는 안 되고 20년 동안 마음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진짜 20년 동안 마음고생했습니다. 어디 당국대 재개발 그거 해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이전한다 결국 이전 못해서 계속 이전할 때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조심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 투자자 모집형은. 그리고 또 있어요. 작년 27회도 정답 물었고요. 요 토지 신탁과 요 두 개를 27회 그리고 작년 29회 또 정답 지문 물었어요.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 방식. 자, 이것을 우선 출제를 했어요. 요거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위탁을 한 거잖아요. 위탁.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 전반을 누구에게? 개발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위탁 대행에 따르는 뭐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개발업자. 개발 사업은 우리는 개발업자는 위탁 대행만 하고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이 돼. 자,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개발 사업은 항상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그리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개발업자의 주선에 따라서 누가? 우리는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되고, 자, 개발 사업을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그리고 착공을 해서 우리는 완공 후에 분양 임대에 따르는 모든 것을 누가 담당한다?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개발 사업이야. 그래서 사업 시행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이건 누구다? 개발업자야. 시행 주체. 요거는 개발업자.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완공된 건물에 있어서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죠. 어떻게 돼요? 우리는 100%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에 따르는 위탁 대행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거고,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100% 토지 소유자. 그래서 100%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돼요. 자, 이것을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서 생각하는데, 작년과 올해 시험에 요 두 개, 27회, 9회 두 개 정답 물었거든요. 뭐가 있어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자, 그래서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자, 토지 소유자. 자, 원래 우리 부동산 신탁 회사가 11개인데 여기서 원래 두세 개 추가로 3개인가 3개로 추가로 인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탁 개발 사업 요게 또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자, 토지 소유자는 누구? 위탁자.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 그리고 신탁 회사는 수탁자. 신탁을 받는 수탁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위탁자, 수탁자 용어부터 기억을 좀 해두시고, 토지 소유자는 땅은 가지고 있는데 전문적인 노하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땅만 있어. 그래서 나는 개발로 이익은 얻고 싶은데, 그러면 신탁을 하면 돼. 부동산 신탁회사에 뭐를? 기간을 뭐 한다? 약정을 맺어. 20년, 30년 약정을 맺어서 신탁을 합니다. 그러면 신탁회사는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죠. 수익증권. 자, 이때 시험 문제 중요한 것은요, 이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면 안 돼. 압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형식상, 예?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뭐 해야 된다? 이전. 이게 중요해.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예요. 신탁개발은 이전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야.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 주체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가는 거죠. 네,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이 된다. 또 자금도,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누가 조달한다?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또 우리는 사업 시행도 누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익은 우리가 보통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증권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익증권을 가진 사람도 토지 소유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사람을 수익자로 또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신탁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은 귀속이 돼요. 그럼 신탁회사는 어떻게 돼요? 신탁계약 체결 시에 약정하죠. 그 서류가 있죠. 신탁계약 하면은 거기에 신탁에 따르는 수수료만 수취를 합니다. 그리고 신탁 기간이 끝났어요. 약정된 신탁 기간이 끝나면은 토지 건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합니다. 자, 신탁 개발 방식 시험에 작년에 요 2개 출제했어요. 여러분 27에도 출제, 29에 2개 다 정답이었습니다. 개념 물었죠, 작년에. 자, 그리고 187페이지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나오죠. 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기술 보완, 자금 조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간에 뭐를 구성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는 개발하죠. 그러면 개발 사업의 안정성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이 회사, 이 출자 회사 간의 이해 조정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단점이고, 또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단점입니다. 자, 이 4가지 민간 개발 방식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요것을 또 간단히 18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표로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하거든요. 요거와 그 바로 밑에 또 188페이지 밑에 거기 뭐가 나온다? 그럼 BOT, BTO, BTL, BO가 나오죠. 요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또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 2개를 섞어서 올해 출제 예상이 돼요. 네? 그래서 올해 시험에 공부할 때는 요 2가지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올해 또 출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잠시 쉬고 우리가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